그의 외조부모는 거의 1년 내내 그곳에서 살았는데 특히 외할머니는 경망스러운 변덕, 플래처식 식사법과 찰스 포트의 책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덧없이 다정했다. 또 그의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여서 그에게 남북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야생화를 어떻게 채집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는 그의 외삼촌인 빈키와 외숙모인 클라라도 옮겨 들어왔는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들은 걸핏하면 다투면서도 그런대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 1929년의 대공황이 그들을 파멸시키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경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그래서 PSA로 승용차는 운전사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고 뉴욕에 얻어두었던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바보도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기숙학교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리고 1931년에는 그의 아버지가 소장해 두었던 몇 점의 작품들, 들라크루아의 데생, 사무엘 프렌치 모스의 그림, 그리고 아래층 응접실에 걸려있던 터너의 소품 등이 팔려나갔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그림들이 남아있었다. 바버는 특히 식당에 걸린 2점의 블레이클록, 서쪽 벽에 걸린 달밤 경치와 남쪽 벽에 걸린 인디언들이 야영을 하는 풍경화를 좋아했지만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건 그의 아버지가 그린 수십 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롱아일랜드의 바다 경치, 메인 해변의 그림들, 허드슨 강의 스케치들, 그리고 캐스킬로 여행을 갔다가 그려가지고 온 풍경화들, 무너져가는 농가들, 다른 세상 같은 산들, 거대하게 펼쳐진 빛의 들판들, 이 방은 가득 들어차 있었다. 바버는 그런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수백 시간을 보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시청홀에서 전시회를 열어 개회식에서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 아버지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를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다음 해에 그는 아버지의 실종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면서 많은 밤을 보냈다. 그때 바버는 겨우 17살이었는데 사춘기의 동요라는 과도기적 혼란에 갇혀 자신을 예술과 고뇌를 예술로 승화시켜 정육장에 쏘아놓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할 미래의 천재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미네소타로 돌아간 뒤 그는 내게 그 원고의 사본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함께 동봉한 짧은 편지에서 미리 밝혔듯이 젊은 시절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실종이 그의 상상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내게 어떤 감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 책의 제목은 케플러의 피였고 30년대 싸구려 잡지처럼 센세이셔널한 스타일로 쓰여 있었다. 반은 웨스턴이고 반은 공상과학인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에서 다른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갈팡질팡 나아가며 돌이킬 수 없는 꿈의 추진력으로 소용돌이치듯 전개되었다. 그중 어떤 것은 끔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빠져들었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무엇이 그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책의 배경은 1870년대에 일어난 최초의 사건과 함께 4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밖의 이야기는 바버가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던 몇 가지 사실로부터 거의 직접적으로 전개된다. 존 케플러라는 35살 된 화가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을 떠나 유타와 애리조나를 관통하는 6개월간의 길고 힘든 여행에 나선다. 17살 난 작가의 말대로라면 경이의 땅, 야생의 아름다움과 강렬한 빛깔, 가장 작은 돌멩이까지도 영혼의 흔적을 담고 있을 그런 기념비적인 영역을 발견하리라는 기대에 차서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가지만
다음에는 케플러는 줄리안 바버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사고를 당해 어떤 절벽에서 떨어져 뼈가 무수히 부러지고 혼수 상태로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들자 그는 자기가 꼼짝도 할 수 없고 가져온 음식과 물이 있는 절벽 위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무지에서 굶어 죽기로 체념한다. 그러나 셋째 날 그의 막 숨이 끊어지려는 참에 한 무리의 인디언들이 케플러를 구조하는데 그것은 바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반영한다. 그 인디언들은 죽어가는 남자를 자기네들의 정착지로 옮긴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바위가 흩어진 실란초와 노간주나무 향내가 짙게 배어 있는 계곡이다. 인디언들은 그를 간 후에 건강을 회복시킨다. 그 공동체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한여름의 땡볕 아래서 아예 알몸이거나 사타구니만 가린 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대강 비슷비슷한 숫자로 30-40명쯤 살고 있다. 그가 점차로 기력을 회복해 갈 동안 인디언들은 그에게도 또 자기네들끼리도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를 지켜보고 그의 입술에 물을 죽여주고 그가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상한 음식을 먹인다.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자 케플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역의 인디언들과도 우트와도 나바호와도 파이우트와도 또 쇼니와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보기에 그들은 더 원시적이고 더 고립되었고 더 호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의 모습을 전혀 띠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푸른 눈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붉은 빛이 돌고 몇몇 남자들은 가슴에 털이 나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케플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가 아직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혼수와 고통의 선망 상태에서 회복되어 간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상태가 조금씩 더 나아짐에 따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있으며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버는 그 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휴먼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케플러에게 이야기해준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그들의 조상은 달에서 살았다. 그러나 굉장한 가뭄이 땅으로부터 물기를 앗아가자 휴먼들은 태초의 아버지 어머니인 포그와 우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다. 포그와 우마는 20아흘의 낮과 20아흘의 밤 동안 사목을 가로질러 걸은 뒤 기적의 산이 이르자 꼭대기로 올라가 구름 가접했다. 그리고 영혼의 구름은 7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그들을 실어다 주었다. 그 7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지구로 내려와 태초의 숲을 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만들었다. 포그와 우마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낳았고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휴먼들은 나무들 사이에 집을 짓고 옥수수를 심고 마법의 사슴을 사냥하고 물에서 물고기를 거두어들이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 태초의 숲에는 다른 부족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꺼이 자기네들의 비밀을 나누어 주려고 했기 때문에 휴먼들은 휴먼들은 동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배웠다. 또 그들 덕분에 지구를 고향처럼 느낄 수 있게 된 휴먼들 역시 자기네들의 재능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부족의 친절에 보답했고 여러 세대에 걸친 그 두 부족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난폭한 사람들이 커다란 배를 타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그 땅을 찾아왔다. 그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얼마 동안 친절해 보였지만 다음에는 태초의 숲으로 몰려들어 많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렸다. 그리고 휴먼들과 다른 부족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하자 전둥과 번개가 있는 몽둥이를 꺼내어 그들을 마구 죽였다. 휴먼들은 자기네가 그런 무기의 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다른 부족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끔찍한 작별의 시기였다.
휴먼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부족 사람들과 힘을 합쳤고 다른 부족의 몇몇 사람들은 휴먼과 합류했다. 그 뒤로 두 집안은 제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휴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난폭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뒤쫓아올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태초의 숲을 지나 어둠 속으로 옮겨갔다. 여러 해에 걸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이 숲속 깊숙한 곳에다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느끼기가 무섭게 난폭한 사람들이 뒤쫓아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다음에는 예외 없이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책과 무적의 힘에 대해 외치면서 나무들을 베어 넘기고 휴먼들을 죽였다. 그래서 휴먼들은 언제나 서쪽으로 옮겨가며 언제나 난폭한 사람들보다 앞서가려고 했으며 방랑을 계속했다. 마침내 그들은 태초의 숲 맨 끝까지 밀려와 끊임없는 겨울과 짧고 지옥 같은 여름이 번갈아오는 평평한 세상에 이르렀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하늘에 있는 땅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의 시간이 다하자 물이 거의 없는 땅, 너무도 바짝 마르고 황폐해서 난폭한 사람들마저도 살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왔다. 이따금 난폭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이었고 어쩌다 그곳에 눌러앉아 집을 짓는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서 휴먼들은 별 어려움 없이 그들을 피할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케플러를 고해준 휴먼들이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 뒤로 살아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아무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케플러는 처음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몇 주일이 지나자 더듬더듬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명사, 즉 주위에 있는 이런저런 사물들의 이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언어 능력은 어린아이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다. 그레네포스는 여자, 만토악은 신, 오키페나우크는 먹을 수 있는 뿌리, 타피스코는 돌이란 뜻이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배워내야 했기 때문에 케플러는 그 언어에서 어떤 일관성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예를 들자면 대명사들은 개별적인 실체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성과 나이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동사어미 체계의 일부인 것 같았다. 그리고 자주 쌓이는 말들 가운데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 꼭대기와 밑바닥, 대남과 한밤중, 어린아이와 노동 등을 가지고 있거나 말하는 사람의 표정에 따라 뜻이 바뀌는 예도 있었다. 두세 달이 지난 뒤부터 케플러의 혀는 그 이상한 언어의 음절들을 발음하는 데 좀 더 잘 적응이 되었다. 그러면서 분화되지 않은 음절의 혼합된 소리가 더 적고 더 명확한 의미 단위로 분리되기 시작하자 그의 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뉘앙스와 억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